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뭘까요? 군대, 외교부, 아닙니다. 주유소입니다. 중동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순간 한국 주유소 가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주유소 가격이 거의 즉시 올랐습니다. 단 5일 만에 1,750원에서 1,900원으로 뛰었습니다. 150원 급등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중동입니다. 원유 생산 지역입니다.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겁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국제 유가가 변해도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사고 배로 운송하고 정제하고 주유소에 공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올랐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소비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국제 유가는 아직 크게 안 올랐는데 왜 우리 기름값은 먼저 오르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중동 공습 직후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 상승폭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차익을 가져간 걸까요? 반어적 질문을 던집니다. 기름값은 시장 원리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 국제 유가, 환율, 정제 비용, 다 합리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를 때는 번개처럼 빠르고 내릴 때는 달팽이처럼 느릴까요? 시장 원리라면 양방향 모두 빨라야 하지 않나요? 이 패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쟁 뉴스 나오자마자 기름값 급등. 2020년 코로나 때도 비슷했습니다. 수요 감소로 국제 유가 폭락했는데 국내 가격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유업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그리고 SNS에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고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유업계는 반박합니다. 시장 구조의 문제다. 환율, 유통, 정제 비용 때문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우리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기름값 정말 시장 가격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해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빨리 올랐는지, 정말 담합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5년 2월 중순.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움직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에서 75달러로 올랐습니다. 약 7% 상승입니다. 브렌트유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예상된 반응입니다. 중동은 세계 원유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공급 불안이 생깁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자마자 국내 주유소 가격이 거의 즉시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공습 전날 리터당 1,7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원 올랐습니다. 단 5일 만에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 50리터 주유하면 7,500원 차이입니다. 한 달에 2번 주유하면 15,000원, 1년이면 18만 원입니다. 개인에게도 부담이지만 화물차나 택시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수십 리터 씁니다. 한 달 연료비가 수십만 원 늘어납니다. 소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벌써 올랐어? 주유소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어제는 1,800원대였는데
오늘은 1,900원. 가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SNS에 주요 영수증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넘었어요.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국제 유가는 아직 크게 안 올랐는데 왜 우리 기름값은 먼저 오르죠? 실제로 국제 유가는 7% 올랐습니다. 배럴당 5달러 상승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리터당 약 5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내 가격은 150원 올랐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물론 환율 변동도 있습니다. 전쟁 뉴스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달러당 1,300원에서 1,320원으로 약 20원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원유 수입 가격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합쳐도 국내 가격 상승폭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혹시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국제 유가가 변해도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정유사가 비싼 원유를 삽니다. 유조선으로 운송합니다. 보통 2에서 3주 소요. 정유 공장에서 정제합니다. 수입소요. 주유소에 공급합니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최소 2주, 보통 34주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와 국내 주유소 가격 사이에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원유를 중동에서 한국까지 배로 실어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순간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 뉴스 직후 바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5일 만에 150원 상승. 이게 가능할까요? 정유사들이 아직 비싼 원유를 사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격을 올린 건 아닐까요? 정유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미래 원유 가격을 선반영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앞으로 들여올 원유가 비싸진다. 그래서 미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기업은 미래 비용을 예측하고 가격을 정합니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국제 유가가 내릴 때도 미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를 때만 빠르게 선반영하죠? 정당한 지적입니다. 만약 선반영이 원칙이라면 양방향 모두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주유소 가격 반영 속도는 평균 57일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는 평균 1520일입니다. 3배 차이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름값을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닌가? 정유사들이 전쟁을 핑계로 미리 올리는 건 아닐까? 국제 유가 상승보다 더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이 의혹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름값은 항상 똑같다. 오를 때는 번개처럼 오른다. 내릴 때는 달팽이처럼 내려간다. 이 문구가 밈처럼 퍼졌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커뮤니티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래프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주유소 가격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가격도 즉시 따라 올라갑니다. 거의 10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국내 가격은 천천히 내립니다. 심지어 안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이럴 됐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휘발유는 150원 올랐는데 경유는 거의 30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왜일까요? 경유는 화물차, 택시, 버스가 주로 씁니다.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더 쉽습니다. 소비자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경유 비싸니까 안 넣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계니까요. 화물차 기사 김모 씨는 말합니다. 한 달 연료비가 200만 원 나갔는데 이번에 250만 원 나왔어요. 50만 원 더 나갔어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도 비슷합니다. 배달 일을 하는 박모 씨는 하루에 100km 이상 운전하는데 주유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늘었어요.
수익이 그만큼 줄었어요 라고 토로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담합 아니야? 정유사들끼리 짜고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2025년 2월 말 국무회의에서 정유업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은 강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유업계를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습니다.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라. 만약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담합.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이 단어를 쓴 건 조사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정유업계는 긴장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YL 등 주요 정유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담합조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과정, 내부 문서, 회의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SNS로 갔습니다. 대통령은 SNS에서도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고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야만의 시대.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유업계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과거 정권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악덕 기업들에게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즉, 정부가 정유업계의 강한 조사와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메시지는 즉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주요 뉴스 시간대에 톱으로 나갔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대통령 편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담합이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반발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맞섰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담합일까요? 아니면 시장 구조의 문제일까요?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환율 영향.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같은 양의 원유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집니다.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환율이 1,300원에서 1,320원으로 올랐습니다. 20원 상승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리터당 2,030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됩니다. 둘째, 유통구조. 한국은 정유사 네곳 SK, GS, 현대, S-YL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과점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담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쟁사 가격을 보고 자기 가격을 정하니까 비슷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셋째, 정제 비용.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로 만드는 과정에 비용이 듭니다. 전쟁 같은 불안 요인이 생기면 정제 마진도 오릅니다. 왜?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은 마진을 더 붙입니다.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넷째, 국제시장 선반영.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리 가격을 조정한다고 말합니다. 왜? 앞으로 들여올 원유가 비싸지니까. 미리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안 올리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확 올리면 소비자 충격이 더 크다는 논리입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담합하지 않습니다. 각자 시장 상황을 보고 가격을 정합니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시장 구조 때문이지 담합 때문이 아닙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담합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국 기름값 구조입니다. 한국 휘발유 가격의 약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약 5,560%입니다. 휘발유 리터당 1,900원이라고 칩시다. 이 중 약 1,050원이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4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 가격은 크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제 유가가 10% 오릅니다. 원유 원가가 리터당 500원이었다면 550원이 됩니다. 50원 상승입니다. 여기에 정제비, 유통비,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 가격은 100원 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까지 붙으니까 실제 체감은 150원 상승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정유사만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구조 전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금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가격 변동성이 큰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유류세는 중요한 세수 원천입니다. 줄이면 예산에 구멍이 생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유사, 정부, 세금 구조, 시장 구조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해시태그 시퀀스 8. 앞으로 벌어질 진짜 싸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시작된 것은 단순한 기름값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 시스템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정부는 담합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정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담합이 확인되면 정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임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시장 구조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담합이 아니라 과점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사람은 결국 운전자와 국민들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배송비가 오르고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기름값 정말 시장 가격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기름값은 계속 움직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또 오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주유소입니다. 그럼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내려가야 하는 것도 주유소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항상 오를 때만 빠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답이 기름값의 진실